정오부터 늦은 오후까지 부슬비는 그치지 않고 망원리 낡은 기와지붕들 위로 얇은 물안개를 드리웠다. 붉은 흙길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후두둑거리며 탁한 물줄기를 만들었고 차가운 바람이 민준이 아버지 박수철 씨와 함께 20년간 살아온 작은 집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그 집은 마을 끝 고요한 망월천 옆에 덩그러니 놓여 대부분의 주민들과 동떨어져 있었다. 예전에는 이 일대에서 가장 번듯한 집이었지만 박수철 씨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민준과 먼지 쌓인 집처럼 쌓여가는 빚만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썩은 나무 대문을 지날 때마다 수근거렸다. 애비나 자식이나 평생 사기만 치더니 결국 업보를 받는군. 박수철 씨가 죽은 날부터 그런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민준은 개의치 않았지만 마을 시장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처럼 그를 짓눌렀다. 26세의 민준은 법학과 마지막 학년을 다니며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미래에 대한 꿈은 때로 혹독한 현실에 짓눌렸지만 민준은 계속 나아가려 했었다. 그날 오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민준은 낡은 의자에 앉아 밀린 등록금 고지서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려 그를 놀라게 했다. 화면을 본 민준은 낯선 번호에 의아해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민준 씨인가요? 저는 야향 언덕 별장에 사는 이난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군요.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난이 여사는 수년 동안 마을과 단절된 채 살아온 부유하고 비밀스러운 여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민준의 가족과 원한 관계였다고 이야기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내일 오후 3시에 별장으로 와요.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으니 거절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이난이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민준은 수많은 의문 속에 남겨졌다. 다음 날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그쳐 있었다. 민준은 이난이 여사가 사는 야향 언덕 별장 대문 앞에 섰다. 이 별장은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지만 오랫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하인이 민준을 넓지만 싸늘한 응접실로 안내했다. 집안의 가구는 모두 귀한 목재로 만들어져 오래된 시간의 향기를 풍겼다.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안락의자에는 이난이 여사가 앉아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높이 틀어 올렸고 정성스럽게 화장한 피부 아래 날카로운 눈빛이 숨겨져 있었다. 앉아요. 민준 씨, 이난이 여사가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마치 큰 재판정의 판사 앞에 선 것처럼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난이 여사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아버지의 빚을 모두 청산해 주겠어요. 민준은 눈을 크게 떴고 무의식적으로 바지 끝을 꽉 잡았다. 정말이십니까? 농담 같은 건 안 해요. 하지만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민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무슨 조건 말입니까? 이난이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민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 엄숙한 눈빛을 보냈다. 나와 결혼해줘요. 민준의 손에서 은수저가 접시 위로 떨어지며 조용한 공간에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에요. 민준 씨, 사랑이 있는 결혼은 필요 없어요. 그저 옆에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당신이 가장 적합해요. 민준은 이난이 여사의 말을 소화하려 했으며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난이 여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박수철 씨 아들이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민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희 아버지를 아십니까? 이난이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비에 젖은 장미 정원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알고 지낸 정도가 아니라 아직 청산하지 못한 빚도 있죠.
민주는 고개를 숙여 말을 찾으려 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들이죠. 이난희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별장을 나섰다. 마음이 복잡했다. 이 결혼이 정말로 벗어날 기회일까?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시작일까? 야향 언덕의 빽빽한 나뭇가지 위로 이슬비가 계속해서 흩날렸다. 민준이 젖은 흙길을 조용히 내려올 때 이난희 여사의 제안은 낮은 종소리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와 결혼해줘요. 민주는 외투 주머니에 두 손을 꽉 쥔 채 마음이 실타래처럼 얽혔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여성인 이난희 여사가 갑자기 아버지의 비두에는 아무것도 없는 청년인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다니. 마을 어귀, 익숙한 팽나무 아래서 서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민준의 모습을 보자 손을 흔들었다. 서연은 민준의 오랜 소꿉친구로 가장 힘든 시절에도 늘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어떻게 됐어? 이 여사님이 언덕으로 부르셨다며.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골똘한 표정이야? 서연이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눈으로 물었다. 민주는 서연을 머뭇거리며 바라보았다. 그분이 나랑 결혼하고 싶대. 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 이 여사님이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니, 잘못 듣지 않았어. 민준이 힘없이 웃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은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 한숨을 쉬고 길가 돌벤치에 앉았다. 그래서 승낙했어? 아직.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 빚이 아직도 내 머리 위에 매달려 있잖아. 서연은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 여사님은 복잡한 분이야. 민준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야. 단순히 널 돕고 싶어서 결혼하려는 건 아닐걸.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야향 언덕 별장 쪽으로 시선을 멀리 던졌다. 나도 알아.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를 언급했어. 날 도와주려는 것보다 복수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 아버님이랑 그분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서연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아마도.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해 쉽게 용서할 분은 아니야. 서연은 가볍게 한숨을 쉬고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민준아, 만약 이 길을 선택한다면 난 널 지지할 거야.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민준이 야향 언덕의 별장으로 돌아갔을 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이난희 여사는 응접실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준은 방문 앞에서 망설였다. 맞군요. 이난희 여사는 민준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여사님의 조건에 동의하겠습니다. 이난희 여사는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돌려 차갑고 날카로운 검은 눈으로 민준을 훑어보았다. 좋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결혼식은 이번 주말에 하죠. 나와 당신, 그리고 증인 몇 명만 참석할 거예요. 정말로 저와 결혼하고 싶으신 겁니까? 민준이 머뭇거리며 다시 물었다. 이난희 여사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게 필요해요. 하지만 이건 평범한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은 이 별장에서 살겠지만 각자의 삶을 살 거예요. 진짜 남편 역할을 할 필요는 없어요. 민주는 이난희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싸늘함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사흘 후 별장의 커다란 서재에서 조용히 결혼식이 치러졌다. 웨딩드레스도 피로연도 없이 하인 몇 명만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민주는 낡은 정장을 입었고 이난희 여사는 검은색 한복을 입었는데 우아했지만 외로워 보였다. 결혼식은 단 30분 만에 끝났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이 여사랑 정말 결혼했대? 그놈, 돈 보고 그런 거지. 애비 빚 대신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 쯧쯧, 부모가 짜게 먹으면 자식이 물 켠다더니 그런 뒷담화는 결혼식 후 별장으로 돌아오는
민준을 내내 따라다녔다. 결혼 후 첫날 밤, 민준은 넓은 침실에 앉아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별장 전체가 싸늘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갑자기 복도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벌떡 일어나 긴장된 눈으로 문 쪽을 응시했다. 발소리가 그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민준은 숨을 죽였지만 잠시 후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다. 민준이 밖으로 나가자 복도 끝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는 낡은 의자에 어떤 형체가 앉아 있었다. 그때부터 민준은 별장이 단순히 싸늘한 곳이 아니라 굳게 닫힌 문 뒤에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긴 복도는 다시 짙은 어둠과 정적 속에 잠겼다. 민준은 복도 끝, 살짝 열린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벽에 걸린 등불의 희미한 빛 아래 오래되어 먼지가 뽀얗게 쌓인 문고리가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은 듯했다. 민준의 숨결은 가빠졌고 손바닥은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이 별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 그는 늘 불안감을 어렴풋이 느껴왔지만 지금처럼 뚜렷했던 적은 없었다. 왜 오늘 밤 이 방이 열려 있는 걸까? 민준은 마치 무거운 것에 끌리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안에는 어떤 형체가 문을 등지고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이 여사님? 민준은 마음속으로는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었다. 형체는 반응이 없었다. 방 안에 희미한 등불은 공간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문을 밀어젖혔다. 낡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준은 안으로 들어가 방 안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이곳은 작은 침실이었지만 가구는 낡고 먼지가 가득했다. 침대 맞은편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이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에는 16,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부겐빌레아 꽃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소녀의 눈매는 그의 아버지 박수철 씨를 이상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민준은 가까이 다가가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갑자기 죄어왔다. 그녀는 누구일까? 바로 그때 의자에 앉아있던 형체가 살짝 움직였다. 민준은 깜짝 놀라 손을 탁자 모서리에 짚었다. 형체가 얼굴을 돌렸을 때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이난희 여사였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앉아 앞에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았다. 이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이난희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늙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따뜻함은 전혀 없었다. 내 딸이에요.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전에 실종됐어요. 민준은 눈을 깜빡이며 놀란 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다. 실종이요? 단서는 찾으셨습니까? 이난희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애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당신 아버지였어요. 이난희 여사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그래요. 그 애가 실종되던 날 박수철 씨가 마지막으로 그 애와 이야기했죠. 하지만 내가 묻자 그는 모든 걸 부인했어요. 민준은 온몸에 피가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준은 당황했다. 혹시 오해가 아니었을까요? 이난희 여사는 민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차가웠다. 내가 내 딸에 대해 착각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민준은 할 말을 잃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 운명의 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어요. 박수철 씨는 태평하게 살았고 나는 20년간 고통과 고독 속에서 살았죠. 이난희 여사는 일어서서 사진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부드럽게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박수철에게 복수하는 것이 내가 해방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너무 일찍 죽어버렸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그 기억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 가라앉았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연민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래서 저와 결혼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이난희 여사가 민준을 돌아보았다.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어요. 당신과 함께 살면서 당신이 아버지와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칭찬인지 비꼬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여사님께 일어난 일에 대해 정말 유감입니다. 유감이라고? 이난희 여사가 힘없이 웃었다. 만약 정말로 보상하고 싶다면 내 딸에 대한 진실을 찾는 걸 도와줘요. 방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 민주는 이난희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과거의 어둠과 맞서야 하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난희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날부터 비밀의 방 문은 열렸고 민준은 앞으로의 길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민준의 등 뒤로 침실문이 살며시 닫혔지만 이난희 여사의 이야기의 여운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맴돌았다. 긴 복도를 울리는 발소리는 마치 이 별장 자체가 민준에게 20년간 잠들어 있던 비밀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안개가 야향 언덕을 뒤덮어 정원의 나무 그림자가 마치 집을 지켜보는 고요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민준은 본관, 차가운 계단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정말 이 여사님 딸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 그 생각은 민준의 머릿속에 박힌 가시처럼 아무리 애써도 빠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별장 밖 늙은 망고나무의 빽빽한 잎사귀 사이로 햇살이 희미하게 비쳐들었다. 민준은 일찍 일어났지만 이난희 여사는 이미 언제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별장에 유일하게 남은 하인인 김씨 아주머니가 조용히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다. 민준 도련님, 식사하세요. 사모님께서 건강 잘 챙기라고 하셨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음식을 차리며 재빠른 손놀림으로 말했다. 이 여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민준은 이난희 여사가 아침 일찍 별장을 나서는 일이 드물어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김씨 아주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무심하게 대답했다. 묘지에 가셨어요. 그 대답에 민준은 멍해졌다. 누구 묘에 가셨는데요? 따님 묘죠. 김씨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묘라고는 하지만 사실 빈 무덤이에요. 10수년째 사모님은 시신도 찾지 못한 채 그 애에게 향을 피우고 계세요. 민준은 말문이 막혔다. 그럼 이 여사님 따님이 실종된 일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김씨 아주머니가 민준을 힐끗 쳐다보았다. 눈빛이 무언가를 이해하는 듯했다. 그녀는 쟁반을 식탁에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 민준의 맞은편에 앉았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일은 아무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애가 실종됐을 때 이 여사님은 사방을 찾아다녔어요. 밤마다 등불을 켜고 마을 어귀에서 기다렸지만 그 애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박서방, 도련님 아버지였죠. 민준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우리 아버지가 이 여사님 딸에게 나쁜 짓을 했을 리가 없어요. 이 여사님도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도련님도 이해해야 해요. 세상에서 유일한 것을 잃으면 사람은 쉽게 원한을 품게 되거든요.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꼈다. 아버지는 정말로 지난 수년간 무언가를 숨겨왔던 걸까? 그날 오후, 민준은 마을로 돌아가 연세 드신 분들을 찾아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묻기로 결심했다. 망월천가 찻집은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박수철 씨의 절친한 친구였던 최 씨 아저씨가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준은 다가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아저씨,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이 여사님 따님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나요? 최 씨 아저씨는 차를 마시던 것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뜨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건 왜 묻나?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최씨 아저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박서방이 그 애를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었지. 그 애가 엄마한테 혼나면 자네 집으로 도망치곤 했어. 한 번은 박서방이 그 애를 데리고 강가에서 노는 걸 봤는데.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그 애가 사라졌어. 민주는 침묵했다. 아저씨 생각엔 저희 아버지가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서방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난희 여사는 응접실에 앉아 제단 위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요? 그녀가 민준을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마을에 가서 아버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이난희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뭘 알아냈어요? 민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사님을 도와 진실을 찾고 싶습니다. 이난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믿음이 서렸다. 아마 당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민주는 과거의 진실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다. 깊이 파헤칠수록 그는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비밀을. 이난희 여사와의 대화 후 민주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씨 아저씨와 김씨 아주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아버지가 이 여사님 딸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얘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관련이 없다면 그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의 배후는 과연 누구일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친동생인 박수호 삼촌이었다. 어릴 적부터 민주는 아버지가 수호 삼촌을 가족과 불화하는 사람으로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재산과 생활 방식에 대한 불일치로 두 형제는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 삼촌은 마을 근처 강가의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민준이 수호 삼촌이 사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이상하리만치 축축하고 답답한 공기를 느꼈다. 초라한 집은 벽이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나무 문은 마치 한 번도 수리하지 않은 듯 낡아 있었다. 민준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수호 삼촌이 나타났다. 민준이냐? 수호 삼촌이 눈을 가늘게 뜨며 놀라움과 냉담함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나? 삼촌께 옛날 이 여사님 따님이 실종됐을 때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민준이 머뭇거렸다. 수호 삼촌의 눈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건 오래전 일이다. 왜 이제 와서 묻는 거나? 이 여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그 딸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삼촌은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수호 삼촌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며 민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작은 집안은 어두컴컴했고 낡은 등유 램프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수호 삼촌은 의자에 앉아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이 여사와 어떤 사이였는지 아느냐? 민준이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두 분이 아는 사이였다고 들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수호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웃었다. 그래, 내 아버지 박수철과 이난희는 서로 사랑했었다. 심지어 결혼까지 생각했었지. 하지만 내 아버지가 그 여자를 버리고 내 어머니와 결혼했다. 그래서 이난희가 항상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야. 민주는 수호 삼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럼 이 여사님 딸은? 수호 삼촌이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민준아, 이 여사 딸이 박수철의 친딸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느냐?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경악했다.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확신할 순 없지만 마을에선 그 애가 내 아버지와 이 여사 사이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소문이 돌았었지. 그 여자가
한 번도 인정하진 않았지만 만약 내가 그 딸 사진을 자세히 본다면 알게 될 거다. 민주는 잠긴 방 안의 사진을 떠올렸다. 사진 속 소녀의 눈매는 아버지와 똑 닮아 있었다. 그렇다면 왜 그 애가 실종된 거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호 삼촌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그 애를 실종시킨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가족 중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느냐? 민준은 방금 들은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망연자실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수호 삼촌의 고백은 청천벽력과도 같아. 민준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야기는 점차 드러났다. 20년 전 수호 삼촌과 민준의 아버지는 가족의 토지 소유권을 두고 다투었다. 수호 삼촌은 민준의 아버지가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신을 빈털터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분노에 휩싸인 수호 삼촌은 박수철을 겁주려는 의도로 이난희 여사의 딸에게 접근했다. 그 애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 그저 내 아버지가 겁먹고 땅을 양보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수호 삼촌이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가버렸어. 그 애가 겁에 질려 도망치다가 강에 빠졌지. 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문이 막혔다.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수호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 가늘게 떨리는 어깨. 아무도 몰라. 이난희는 영원히 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믿겠지. 그리고 나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야향 언덕 별장으로 돌아왔다. 이난희 여사가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민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루 종일 어디 갔었소?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이 여사님, 진실을 찾았습니다. 이난희 여사는 깜짝 놀란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민준은 수호 삼촌이 방금 고백한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난희 여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민준이 생각했던 분노나 원한은 없었다. 결국 20년 동안 그 애가 어디 있었는지 알게 되었구나. 그녀가 목이 메어 속삭였다. 민준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후회로 가득 찬 눈이었다. 저희 가족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난희 여사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때로는 늦게라도 진실을 아는 것이 해방이 되기도 하지. 그 순간 민준은 원한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야 할 일은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었다. 비록 늦었을지라도. 이야기가 드러난 후 야향 언덕 별장은 침묵에 잠겼다. 민준은 이난희 여사에게서 변화를 뚜렷하게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슬픔이 그녀의 눈빛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난희 여사는 창가에 오랫동안 앉아 그녀와 딸이 어린 시절 함께 심었던 붉게 만발한 장미 정원을 바라보았다. 마치 딸이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민주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수호 삼촌을 생각했다. 20년 동안 죄책감과 후회의 어둠 속에서 살아온 남자. 하지만 그가 더 걱정했던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마주했을 때 이난희 여사의 반응이었다. 그날 아침 민주는 수호 삼촌의 강가 집으로 다시 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수호 삼촌이 문 앞에 나타난 민준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내가 다시 올 줄 알았다. 수호 삼촌이 지난번보다 훨씬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여사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어요? 민준이 머뭇거렸다. 수호 삼촌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잠시 멈칫했다. 2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다. 만약 지금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아마 이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겠지. 민준의 말은 칼처럼 수호 삼촌의 마음에 박혔다.
그는 마른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책상에 엎드렸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내 말이 맞다. 하지만 그분이 날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삼촌에게서 직접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그날 오후 민주는 수호 삼촌을 별장으로 데려갔다. 이난희 여사가 수호 삼촌을 보자 얼굴이 굳어지고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찻잔을 3개 내려놓았고 숨이 가빠졌다. 여긴 어쩐 일이오? 이난희 여사의 목소리는 매일 아침 별장을 뒤덮는 안개처럼 차갑고 답답했다. 수호 삼촌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서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다. 난희 씨,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러 왔소. 이난희 여사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눈빛이 조롱으로 가득 찼다. 진실이라고? 20년 만에 당신 입에서 나오는 진실이 내게 필요할 것 같소. 너무 오랫동안 도망쳤소. 이제 내 죄와 마주해야 할 때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수호 삼촌은 박수철을 협박할 의도로 그녀의 딸에게 접근했던 날부터 소녀가 겁에 질려 도망치다 강에 빠졌던 순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이난희 여사의 눈은 불타올랐고 손가락은 마치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떨렸다. 박수철과 다툼 때문에 내 딸을 해쳤단 말이오. 그녀의 목소리가 막혔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하오? 수호 삼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난희 여사가 일어섰다. 눈을 부릅뜨고 수호 삼촌을 노려보았다. 박수철의 가족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었지. 그런데 내가 가장 증오했던 사람이 당신이었다니. 민주는 이난희 여사를 바라보며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이 여사님, 삼촌이 잘못했지만 지금 삼촌도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을 여기서 끝내주세요. 이난희 여사가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 하지만 수년간 그녀에게 원한을 품게 만든 사람이기도 한글을 보자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민준 씨? 민준은 침묵했다. 이난희 여사가 명확한 대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이난희 여사는 딸의 묘 앞에 섰다. 수호 삼촌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향을 피웠다. 아가야, 삼촌을 용서해다오. 삼촌이 너를 집으로 데려다 줄 순 없지만 멀리서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마. 이난희 여사는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향연기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다. 박서방, 이제 여기 오지 마시오. 내 딸은 늦은 눈물 따윈 필요 없으니까. 이난희 여사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주는 그녀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한의 짐을 어느 정도 내려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별장의 생활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난희 여사는 더 이상 수호 삼촌이나 과거의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는 그것이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호 삼촌은 마을을 떠나 먼 곳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 떠나기 전 그는 민준에게 편지를 남겼다. 민준아, 나 자신을 되찾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남은 인생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민준은 편지를 다 읽고 한숨을 쉬며 접었다. 그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난희 여사와 수호 삼촌이 진실을 찾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끝맺도록 도왔으니까. 어느 맑은 오후, 민주는 별장 정원 찻상에 앉아 있었다. 이난희 여사가 조용히 그에게 차를 따랐다. 민준 씨, 마을을 떠날 생각은 해본 적 없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난희 여사가 가볍게 웃었다. 눈빛에 따뜻함이 스쳤다. 당신은 아버지를 닮았지만 다르기도 하오. 당신은 더 올바른 길을 선택했지. 민준이 미소 지었다. 이 여사님, 때로는 사람이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이난희 여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오후 햇살 아래 붉게
만발한 장미꽃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수호 삼촌과의 만남 이후 야향 언덕 별장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진 듯했지만 여전히 긴 침묵의 순간들이 있었다. 이난희 여사는 매일 아침 집 현관에 앉아 멀리 푸른 언덕을 바라보았다. 마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민준도 이 별장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지만 그는 오래된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난희 여사는 원한을 어느 정도 내려놓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친삼촌인 수호 삼촌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민준이 응접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별장의 옛 하인 김씨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도련님, 수호 아저씨가 사고를 당했어요. 민준은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조이는 듯했다. 무슨 일이에요, 김씨 아주머니?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강가 길에서 누가 그 양반을 때렸다고 들었어요. 요즘 그분 집 근처에서 낯선 젊은이들이 어슬렁거리는 걸 봤거든요. 민준은 망설임 없이 즉시 별장을 뛰쳐나와 마을로 내려가는 익숙한 길을 빠르게 걸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땅과 하늘의 속삭임 같은 소리를 냈다. 수호 삼촌의 집에서 민준은 정문이 살짝 열려 있고 집안의 불빛이 희미한 것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문을 밀며 큰 소리로 불렀다. 삼촌, 여기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민준은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민준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보았다. 급하게 쓴 듯한 비뚤비뚤한 글씨였다. 내 것을 되찾을 것이다.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군가 수호 삼촌을 협박한 것이다. 바로 그때 민준은 집 뒤 강가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급히 밖으로 달려나갔다. 희미한 달빛 아래 수호 삼촌은 망월천 강둑에서 낯선 남자 3명과 마주 서 있었다. 3명 중 키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수호 삼촌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었다.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 몇 년 동안 편하게 살았으니 이제 대가를 치를 때다. 당신들은 누구요? 나는 당신들을 모르오. 수호 삼촌이 신 목소리로 몸부림쳤지만 힘이 없었다. 민준이 달려와 소리쳤다. 우리 삼촌 놔줘요. 무리가 고개를 돌려 민준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넌 누구냐? 민준은 앞으로 나아가며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저는 박수호 씨 조카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남자가 수호 삼촌의 멱살을 놓고 민준에게 다가왔다. 내가 저놈 대신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저놈은 내 애비랑 사업할 때부터 우리한테 큰 빚을 졌는데 아직도 안 갚았어. 민준은 수호 삼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삼촌, 정말 저 사람들한테 빚이 있어요? 수호 삼촌은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다. 남자가 계속했다. 내가 농담하는 것 같나? 내 삼촌이 사라지는 꼴 보기 싫으면 돈 가져와. 일주일 준다. 더는 안 돼. 위협적인 눈빛을 던진 후 무리는 떠났고 수호 삼촌은 풀밭에 주저앉았다. 민준은 삼촌을 일으켜 세우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저한테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수호 삼촌이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은 무거운 하늘을 담은 듯 가라앉아 있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민준은 삼촌의 어깨를 꽉 잡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삼촌, 이제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다음날 민준은 이난희 여사를 찾아갔다.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이난희 여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할 작정이오?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수호 삼촌을 도울 겁니다. 이난희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군.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소. 민준이 가볍게 미소 지었다. 만약 여사님께서 제 편이 되어주신다면 모든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난희 여사가 살짝 웃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준은 무리가 수호 삼촌을 가로막았던 강가 길로 다시 갔다. 그는 비밀리에 그들을 미행하여 그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알아냈다. 마을 근처 숲속의 낡은 목조 주택이었다. 민준은 마을 경찰인 절친 용준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용준은 민준을 도와 그 무리를 처리할 증거를 수집하기로 동의했다. 그날 밤 민준과 용준은 살짝 열린 문틈으로 비밀리에 감시했다. 그들은 무리의 대화를 엿들었다. 수호 그놈, 옛날 일 숨기면 끝날 줄 알았나? 돈 없으면 우리가 가만 안 둬. 민준은 대화 전체를 녹화했다. 다음 날 아침, 영상은 군 경찰서로 보내졌고 낯선 무리는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체포되었다. 수호 삼촌은 수년간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날 수호 삼촌은 이난희 여사딸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뒤늦은 눈물이 떨어졌다. 이난희 여사는 뒤에 조용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 그녀 옆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야 삼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 같아요. 이난희 여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어둠과 마주해야 하오.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고 그리고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은 길 수 있지만 새벽은 반드시 밝아올 것이다. 수호 삼촌을 공갈하던 무리가 체포된 후 망원리 마을의 분위기는 가라앉은 듯했고 모든 것이 점차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민준은 마음속 한구석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음을 알았다. 야향 언덕 별장은 하늘이 더 맑아졌음에도 여전히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다. 이난희 여사는 자신의 장미 정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끔 가위로 불필요한 가지를 다듬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종종 늦은 오후에 그녀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곤 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는 그녀가 수호 삼촌을 어느 정도 용서했지만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늦가을 어느 오후 붉은 해가 마을 끝 대나무 숲 너머로 저물어갈 무렵 민준은 응접실에서 오래된 가족 서류를 다시 읽고 있었다. 문득 부드러운 부름이 들렸다. 민준이 문을 열자 어릴 적 소꿉친구인 서연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민준아, 오랜만이다. 마을에 통 내려오질 않아서 내가 산 사람 된 줄 알았어. 서연이 농담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준이 가볍게 웃으며 서연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난 괜찮아.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 서연은 별장 안을 둘러보다가 이난희 여사딸의 영정이 놓인 재단에서 시선이 멈췄다. 아직도 이 여사님 도와서 찾고 있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먼 곳을 향했다. 그분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 하지만 아마 평온함은 쉽게 오지 않나 봐. 서연이 가볍게 한숨을 쉬고 민준 옆에 앉았다. 민준아, 이 여사님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서연의 질문에 민준은 멈칫했다. 숨긴다고? 무슨 뜻이야? 서연이 머뭇거렸다.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이 여사님이 모든 걸 다 말하지 않는 것 같아. 수호 아저씨를 용서하긴 했지만 그분 눈빛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 민준은 침묵했다. 서연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만약 그녀가 그렇게 느꼈다면 아마 이유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날 밤 민준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야기의 조각들은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져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늘 망설였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난희 여사의 딸이 머물던 금단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난희 여사는 두 사람의 대화 후 그 방을 열어두었지만 민준은 항상 그녀의 사생활과 슬픔을 존중하여 들어가는 것을 피했다.
그날 밤, 별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민주는 긴 복도를 조용히 지나 그 방으로 통하는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얇은 커튼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한 빛으로 덮었다. 방은 민준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 같았다. 작은 침대, 책상, 그리고 부겐빌레아 꽃 아래서 미소 짓는 소녀의 사진. 민주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가 맨 아래 서랍에서 시선이 멈췄다. 그는 살짝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가죽 표지가 바랜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한 장 한 장 넘겼다. 작고 단정한 글씨가 책상 등불 아래 나타났다. 오늘 박수철 아저씨가 또 오셨다. 아저씨는 먼 곳 여행 이야기를 해주셨다. 나는 아저씨 이야기가 좋지만 엄마는 늘 박수철 아저씨가 오시면 슬퍼하신다. 민주는 눈을 깜빡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엄마는 박수철 아저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아저씨가 한 어떤 일들은 엄마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엄마는 많이 우셨던 것 같다. 읽을수록 민주는 불안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일은 내 생일이다. 엄마는 박수철 아저씨가 오실 거라고 하셨다. 나는 아저씨에게 엄마가 숨긴 일들에 대해 묻고 싶지만 무섭다. 일기장에 마지막 장은 찢겨 있었다. 민주는 그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왜 이난희 여사는 이 일기장을 간직하면서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응접실에서 이난희 여사와 마주 앉았다. 일기장은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이난희 여사는 노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찾았군요. 네, 이 여사님. 왜 따님이 쓴 이 내용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이난희 여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손이 살짝 각지를 꼈다. 민준 씨, 때로는 진실이 반드시 전부 드러나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소?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을 과거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이난희 여사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눈에 오래된 슬픔이 어렸다. 당신 말이 맞소. 하지만 나는 그 애가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할 수 없었소. 민주는 망연자실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수철이 내 딸을 해치진 않았소. 하지만 그 애의 출생의 비밀 때문에 나는 숨기는 길을 택했소. 이난희 여사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 아버지가 내 딸의 친아버지요.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애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았소. 그 애가 아버지를 원망할까 봐 두려웠소.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마침내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졌다. 이난희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고맙소. 민준 씨, 아마 이제 모든 것을 묻어두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때로는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비록 늦었을지라도 해가 망원리 마을 끝 대나무 숲 너머로 저물어가며 야향 언덕을 한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차가운 공기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별장 앞 정원의 장미 향기를 실어 날랐다. 민주는 현관 옆에 조용히 앉아 멀리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았다. 일기장을 찾은 날부터 이난희 여사는 더욱 과묵해졌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딸의 사진 옆에 앉아 유리 액자를 조용히 닦으며 보냈다. 마치 만질 때마다 딸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날 저녁, 이난희 여사가 민준을 응접실로 불렀다. 그녀는 커다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마른 손은 낡은 일기장 표지 위에 놓여 있었다. 옆에 등유 램프가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워 그녀를 더욱 늙고 지쳐 보이게 했다. 민준 씨, 부탁할 게 하나 있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지만 민주는 똑똑히 들었다. 민주는 맞은편에 앉아 주의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말씀하세요. 여사님께서 필요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난희 여사가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먼 곳을 향한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 애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소. 마을 묘지에 너무 오랫동안 그 애를 두었소. 민주는 침묵했다. 그는 이난이 여사의 뜻을 이해했다. 아마 모든 일이 지난 후 그녀는 딸을 자신이 가장 평온함을 느끼는 곳으로 데려가고 싶었을 것이다. 어디로 데려가고 싶으신데요? 이난이 여사가 가볍게 웃었다. 그녀의 눈빛에 부드러움이 어렸다. 강으로 그녀의 대답에 민주는 놀랐지만 이난이 여사가 창밖으로 달빛 아래 반짝이는 망월천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그녀가 이미 결정했음을 알았다. 제가 준비를 돕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난이 여사와 민주는 함께 마을 묘지로 내려갔다. 수호 삼촌도 멀리서 조용히 서 있었지만 감히 다가오지는 못했다. 이난이 여사가 어느 정도 진실을 받아들였음에도 수호 삼촌은 존중과 속죄의 의미로 거리를 두었다. 이난이 여사 딸의 작은 관이 차에 실렸다. 민준과 이난이 여사는 옛날 그녀의 딸이 자주 앉아 놀던 강가로 이어지는 마을길을 조용히 걸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따라왔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망월리 사람들은 원래 과묵했고 이난이 여사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지만 한 번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정오 무렵 망월천가에 작은 배가 준비되어 있었다. 배 위에는 이난이 여사의 딸이 가장 좋아했던 흰 장미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이난이 여사를 배에 태웠다. 수호 삼촌은 강둑에 서서 마치 자신과 싸우는 듯 손을 꽉 쥐었다. 이난이 여사는 작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하얀 천으로 덮인 관 위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엄마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민주는 이난이 여사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주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강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는 것을 느꼈다. 마치 소녀의 영혼이 이곳에 현존하며 엄마의 말을 듣고 있는 듯했다. 이난이 여사가 일어서서 민준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배를 강 한가운데로 밀었다. 배가 강 한가운데에 이르자 이난이 여사는 몸을 숙여 천천히 흰 장미 꽃잎을 하나씩 물 위로 뿌렸다. 꽃잎들은 물살을 타고 수평선 너머로 점점 멀어져 갔다. 잘 가거라, 아가야. 편히 쉬렴. 이난이 여사가 속삭였다. 민주는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침묵했다. 그날 오후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난이 여사는 평온해 보였지만 민주는 그녀 마음 깊은 곳에 딸과 함께 망월천에 영혼의 일부를 남겨두었음을 알았다. 저녁에 수호 삼촌이 별장에 왔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난이 여사는 그를 안치고 차를 권했다. 마치 완전한 수용과 용서의 표시처럼. 잊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 내려놓을 수는 있을 것 같소. 이난이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눈빛이 가족 사진을 향했다. 수호 삼촌이 고개를 숙이며 목이 메어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난이 여사가 살짝 미소 지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우리 모두 인간이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오.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던 그는 기중한 것을 느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이난이 여사는 별장을 개조하여 마을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민준 씨, 내 딸이 이곳이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 차면 행복해할 것 같소. 이난이 여사가 만개한 장미 정원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따님께서 여사님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난이 여사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의 믿음과 평온함이 어렸다. 고맙소. 민준 씨, 당신 덕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소. 민준은 이난이 여사를 따라가며 마음속에 따뜻함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상실이 있더라도 사람이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빛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겨울이 망월리에 찾아왔다. 차가운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마을을 휘감아 도는 망월천의 물기를 머금고 불어왔다. 야향 언덕 위 이난이 여사의 별장은 이제 새로운 모습을 갖추었다. 낡은 벽은 상아색으로 다시 칠해졌고 화려한 장미 정원이 길가를 따라 펼쳐졌다. 음침하고 고요했던 집에서 이제 별장은 마을 아이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
매일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지며 이난이 여사 딸의 슬픈 이야기와 얽혀 있던 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민주는 정원 한가운데 서서 늙은 망고나무 아래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에 조용한 기쁨이 어렸다. 민준 씨,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소? 이난이 여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민준이 돌아보니 두꺼운 파란색 스웨터를 입은 이난이 여사가 뜨거운 차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훨씬 부드러워 보였다. 따님께서 여사님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다. 이난이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산맥 뒤로 저물어가는 해를 향했다. 너무 많은 기억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소. 하지만 이제 바람에 날려 보내야 할 때인 것 같소. 민준이 그녀 곁으로 다가가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여사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따님은 항상 여사님을 지켜볼 거예요. 이난이 여사가 살짝 웃었다. 그녀의 눈빛에 평온함이 어렸다. 그날 저녁, 이난이 여사는 민준과 수호 삼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세 사람이 따뜻한 노란 등불 아래 한 식탁에 함께 앉았다. 간단하지만 애정과 존경이 가득한 식사였다. 수호 씨, 이제 지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소. 이난이 여사가 작은 술잔을 들어 수호 삼촌을 향해 내밀며 말했다. 수호 삼촌은 잠시 멈칫하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지만 민주는 용서와 공감이 각자의 마음속 빈틈을 채웠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이난이 여사를 도와 그녀 딸의 이름을 딴 작은 자선기금, 햇살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지원하고 학비를 대주며 별장 안에서 무료 수업을 열었다. 민준의 절친한 친구인 서연도 자원하여 이난이 여사를 도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내일 오후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 아이들을 위한 새 책과 학용품을 가져왔다. 민준아, 그거 알아? 이 여사님이 이 수업을 시작한 날부터 마을 아이들이 학교보다 여기 오는 걸 더 좋아해. 서연이 책장에 공책을 정리하며 웃었다. 민준은 옆에 서서 정원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 여사님께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신 것 같아요. 이난이 여사가 집안에서 나오다가 그 말을 들었다. 그녀가 살짝 미소 지었다. 민준 씨, 누구의 삶이든 어두운 장이 있기 마련이요. 하지만 나는 빛이 항상 길끝에 있다고 믿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이 문득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늦겨울 어느 아침, 민준은 도시의 대형 로펌에서 법률 보조원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이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야향 언덕에 섰을 때 민준은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난이 여사가 민준을 문 앞까지 배웅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 씨, 정말 가야 하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었다. 이제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난이 여사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나와 이곳을 위해 많은 일을 했소. 하지만 어디를 가든 이 야향 언덕은 항상 당신의 집이 될 것이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말했다. 돌아올 거예요. 이곳에는 저의, 여사님의,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의 기억 일부가 있으니까요. 이난이 여사가 미소 지으며 별장을 떠나는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석 달 후, 민준은 짧은 출장으로 망월리에 돌아왔다. 야향 언덕 별장은 이제 지역 사회생활센터가 되어 있었다. 민준이 문을 지나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 그를 안았다. 서연이 집 안에서 나왔다. 손에는 붉게 만발한 장미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이 여사님께서 이걸 당신에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때맞춰 돌아올 거라고 하셨거든요. 민준은 꽃다발을 받고 별장 발코니를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이난이 여사가 서 있었다. 이난이 여사가 손을 흔들었다. 늙었지만 평온한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서 와요, 민준 씨. 민준은 별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비극과 상실의 상징이었던 야향 언덕은 이제 새로운 시작, 사랑, 그리고 관용의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민준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야향 언덕은 길을 잃었지만 돌아올 빛을 찾은 이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임을 알았다.